예, 방금 전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동준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박찬영 총장님을 처음 뵀는데요. 지금 놀라우리만큼 박찬영 총장님이 전해준 메시지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문가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자, 박찬영 총장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핵으로 위협하는 시대는 끝났을 것 같다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왜 그것에 동의하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핵이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래야지만 북미 회담 이후에 미래가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가지고서 이 한국 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 논란을 잠시 접어두고요. 이제 한번 그냥 사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 준비 자료집이 있는데 9쪽에 보는 그래프 두 가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있잖아요.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핵 능력을 무한대로 증강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서부터는 핵 능력 자체를 줄입니다. 지금 제가 핵 능력 자체는 우리가 핵탄두의 숫자, 그 다음에 핵무기가 가지는 파괴력, 그 다음에 핵무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미사일 능력, 아마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한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종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핵탄두의 숫자만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핵탄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핵탄두의 숫자가 최고치를 친 후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게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두 나라가 전략 핵무기 감축 협상도 했고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핵무기를 줄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에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영국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은 한 500기 정도의 핵탄두를 최대한 가졌다가요. 이것이 70년대 후반서부터는 핵탄두의 숫자를 점차 줄이면서 지금은 거의 그냥 이 평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완만한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옆에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초반 핵탄두의 숫자가 최대 500기를 넘었었지만 지금 와서는 핵탄두의 숫자가 거의 한 300기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 나라에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핵탄두의 숫자가 초반에는 매우 빠르게 증가를 시켰죠. 근데 1980년대 이후서부터는 완만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가 핵무기를 가졌다라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핵탄두의 숫자가 약 80개 정도에서 100개 정도를 우리가 추산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핵탄두의 숫자를 더 이상 늘린다라고 하는 첩보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 지구상에서 핵탄두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나라가 있었다면 만약 2017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아마 북한, 파키스탄 정도입니다. 심지어 인도도 핵탄두의 숫자를 지금 늘리는 것을 서서히 줄이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핵탄두의 숫자를 줄이는 동시에 놀랍게도 우리가 바라볼 부분은 이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관련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걸 핵교리라고 말하는데요. 핵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핵을 가지면 대부분 국가가 내가 이 엄청나게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를 한번 선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협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주 공세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10년 정도입니다. 늦은 경우에 한 15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를 하고 난 이후에 10년이나 한 15년쯤가 지나면 이 핵무기를 방어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핵 교리 자체를 바꾸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것에 예외적인 나라를 꼽으란다면 아마 파키스탄 정도가 예외적일 겁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매우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를 제외하고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공세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근처에 와 있을 2017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나라를 제외한다면 이미 벌써 핵무기 보유 국가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며 이것은 공세적 방어용으로밖에 쓸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서서히 인식해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큰 변화, 핵 능력의 변화가 일정 최고점을 지른 후에는 오히려 줄어든다. 두 번째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교리가
공세적에서 방어적으로 바뀐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실제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관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터득하는 이 교훈에 따른 자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생애 주기별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마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대부분 이 선생님들은, 특히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핵 신화라고 지금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의 생각 덩어리를 아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생각 덩어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핵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내가 가지는 핵 파괴력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의 덩어리는 언제 발견됐었냐면, 언제 발현됐었냐면 1940년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2차 대전의 승전을 미국이 거치면서 결국 가서는 두 개의 핵무기를 폭발시킴으로 통해서 이겼다라는 그 생각이, 이 생각을 가져오게 됐던 거죠. 일본 사람들이 옥새를 가공하면서 죽던 사람들한테 핵무기 2발을 떨어뜨리니까 결국 항복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 덩어리가 이 핵 신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도저히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으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용납할 수 없고 평화 공존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핵 문제는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는 이 핵신화를 가졌는데 예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혼자 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은 끊임없이 미국에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서는 1949년에 핵무기조차를 가지고 납니다. 그 다음번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도 고민하고, 나중에 보면 1960년대쯤이면 소련 사람들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민의 결과가 이걸로 나타나는 거죠. 뭐냐면 핵무기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핵무기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결국 국가 간의 분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국가 간의 분쟁을 하는 이유는 결국 가서는 주어진 하나의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에서 내가 얼마만큼을 차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상대방 자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 때문에 핵무기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럼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핵무기는 만약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 상대방이 나를 아예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방어용으로, 억제용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발전된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핵혁명학파라고 불러가지고요, 핵무기가 가진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가 국제관계에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보복용, 억제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덩어리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놀랍게도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이 도전하는 현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특히 두 나라가 핵무기를 동시에 가졌을 때 통상 전력에서 약자인 국가가 과거의 강한 국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겁니다. 예전에는 핵무기가 없을 때 강한 국가, 약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한테 도전을 하면 이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무력으로 공격할 위험성이 더 컸던 거죠. 이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약한 국가가 웬만해서는 강한 국가를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약한 국가가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서 만약 무력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약한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 확전의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 확전의 가능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 나라 사이에서는 높은 수준의 갈등, 그러니까 정말로 이 총과 대포가 오가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위기가 많이 조성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안정, 불안정의 역설이다 그래요. 그래서 안정이 뭐가 안정인가? 정말로 대규모 전쟁을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불안정하다? 위기는 많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 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 핵무기 자체가 아예 어쩌면 국제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무기일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이겁니다. 특히 핵무기를 가진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진국이 선진국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진국이 후진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지 몰라라고 위협을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51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인민지원군이 지금 안동까지 일부 부대가 내려왔던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 핵무기를 떨어뜨릴 두 개의 장소를 두고 항공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하나가 평양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철원이었습니다. 찍어본 결과 우리는 핵무기를 쓸 수 없다라고 그냥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평양과 철원에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집적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진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 자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본다면 아프가니스탄 만군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이 많은 이 발화된 활동이 발생하잖아요. 그들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핵무기를 터뜨릴 거야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핵무기가 아예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볼 것 같으면 핵무기가 가진 파괴력이 사실은 통상 무기가 가진 파괴력에 결코 둘이 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도 힘들어해요.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핵무기가 가지는 파괴력이나 통상 전력이 가지는 파괴력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뿐이죠. 핵무기는 한 방으로 많은 사람과 경제적 자원이 사라지는 거고 통상 전력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과 많은 경제적 자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다. 그 매우 제한적인 경우라 하면 뭐냐면 내 나라에 와가지고서 다른 나라 군대가 정말 정규 군복을 입고 지상전을 전개할 정도, 내 나라가 정말 직접 다른 나라 군대에서 침략을 받을 정도, 혹은 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로 참수작전을 통해서 죽을 정도, 아마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핵무기라는 것이 사용 가능한 거지, 이것이 핵무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서 협박용, 그 다음에 외교용, 그 다음에 실제 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애 주기에 따라서 서서히 익히게 되는 과정을 발생합니다. 물론 이건 큰 추세고요. 단기적으로 따라보면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이것이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 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핵무기를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와 교리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전반적 추세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큰 틀에서 큰 생애주의의 변화에서 보면 약간의 작은 변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한반도에도 사실상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했던 시점은 2005년 2월 10일입니다.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남북한 관계를 보면요, 그 핵보유 이전 시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위기가 발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는 사실은 한 번도 정말로 정규 군대가 지금 연평포격을 약간 예외적으로 둔다면 아주 높은 수준의 갈등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정말 과거에 있었던 남북한 사이의 교전이라고 했던 부분을 다 공개한다면, 그 남북한이 서로 비정규전을 수행했던 것을 다 공개했다면 우리가 2005년 이후서부터 있었던 이 갈등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1968년 북한의 도발이 가장 심했을 때 북한의 무장 남침 이 요원들이 7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 우리는 과거의 위기를 모르고 2005년서부터 위기만 바라보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를 겪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 위기는 물론 위기는 있었긴 있었죠. 근데 그 위기의 정도가 아주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관철점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남북한 사이에 위기가 최고 지점까지 이르려면 북한이 두 번 굴복을 했습니다. 2013년 한반도 위기 당시에 북한이 굴복을 했고 2016년 8월 목함지뢰 사건 때에도 결국 가서는 북한이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왜 굴복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가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 핵무기를 가진 국가라고 아주 호기 좋게 위기를 시작을 했고 협박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관철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북한도 어느 정도 인지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전체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생애 주기별 변화를 봤고 남북한 사이를 봤는데, 그러면 이 국면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 사회자께서는 2018년 국면을 예측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랬는데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예측을 했고 기자들한테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자, 2018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북한의 생애 주기별 변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생애 주기별 변화를 보면 지금 2017년 하반기서부터, 우리가 2017년 하반기를 보면 북한의 핵 능력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수소탄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북한이 이와 같이 핵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핵무기를 억제용으로, 방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교리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제가 2018년 상반기가 된다면 북한이 입장을 바꿀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여태까지 보였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18년 북한이 1월 신년사서부터 그 다음에 4월 20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내렸던 그 결정사항을 바라본다면 제가 해석하는 바는 되게 단순합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가졌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에서 이제 남은 한 가지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 부분은 지금 방 총장님과 제가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이 현재 정말 핵무기를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국면에 임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는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개혁을 할 때 자기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원칙적으로 그 얘기는 계속하죠. 핵 없는 세계가 좋다. 하지만 자기가 핵을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북미 회담이 발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북미 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본다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둘이 싸우고 있는 이 쟁점이 약간 나누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먹고 상대방이 완전히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되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쟁점을 나눌 수 있는가 나눌 수 없는가.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내가 가진 정보를 상대방이 알고 상대방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가. 이거는 바로 정보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가. 그러니까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면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보 균형 상태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둘이 합의가 된다면 그 합의가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게 이행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북미 대화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첫 번째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쟁점을 이제는 단계적으로 나눠서 해결하겠다고 미국과 북한이 겉으로는 절대, 미국은 얘기하지 않지만 양해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양해한 상태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보였었죠. 미국이 협상에 임하기 전에는 CBID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CBID 방식과 일괄 타결 방식으로 만약 북한을 압박한다면 이거는 협상이 첫 번째 출발서부터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미 CBID 일괄 타결 이 얘기는 그냥 정치적 수사이지 실제로 이것이 북미 대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북한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를 여러 쟁점으로 나눠서 협상을 하자, 대화를 하자라고 한 부분을 우리가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보 균형 상태에 도달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이 자기만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미국도 알고, 그 다음에 미국만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북한이 아는가,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알고 있는가. 이건 아주 먼 상태 같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말로 동일한 해석을 하는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가? 이제 두 나라가 바로 진실의 순간을 맞이할까지 지루한 대화가,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그 대화는 아마 2018년도 하반기까지는 어쩌면 진행될 수 있었고, 만약 2018년도 하반기에 진실의 순간이 드러난 순간서부터 북미 대화가 약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까지 난 후에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너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하는 것이 다 확인이 된 다음에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이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행의 문제를 둘러싸고 또 싸워야 됩니다. 이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정상회담은 되게 저한테도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미 근데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해봤자 약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진행될 북미 대화가 어떻게 될까를 바라봐야 될 텐데, 이거를 무조건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보긴 봅니다.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상황에서는 멈춰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 북미 대화는 미국과 북한이 자기가 정말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협상이 타결 가능한 지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가 반대할 필요도 없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한테는 되게 불편한 게 하나 있죠. 연합훈련 못할 겁니다. 근데 북한이 하나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지금 핵 능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겠다. 이것만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